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올 거 있는 것들 확인해 보시자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국채 입찰 나오는 거, 뭐 금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화두다 보니까요, 미국이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의 PC인데 이것도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CPI 때 거의 다 봤으니까 거의 뭐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란 핵 협상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보면은요, 월요일입니다. 먼저 21일 날 미국하고 러시아 외무회담은 선결 조건이 있었죠. 러시아의 그 침략 금지.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면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월요일은 휴장이었는데 증시 선물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3시까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이제 약세다 이런 것들 좀 움직이는 것들 많이 참고하셨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규 시장은 안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발표가 좀 줄이어서 나왔습니다. 메리츠 그룹이 추가적으로 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요. 셀트리온도 재차 자사주 매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가게 되면 이마트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시면은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2번 연속으로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인하를 추가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정석적으로 보게 되면 LPR을 인하하려면 그 전에 MLF부터 인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MLF를 동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PR도 당연히 이제 동결. 근데 화요일부터 해서 보시면 단기 자금 시장에, 그러니까 하루짜리, 중국은 이제 7일짜리죠. 초단기 자금 시장이 7일짜리 시장인데 거기에 돈을 화끈하게 풀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국은 가다서다를 굉장히 반복한다. 또 한 번 통화정책에서 그걸 확인시켜줬다 이고요. 중국 이날에 테크주들이 나빴어요. 나빴던 이유가 게임 판호의 발급이 지속적으로 중단된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텐센트가 5% 급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텐센트 뮤직이 신청한 메타버스 관련한 상표도 거절이 되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습니다. 또한 국유기업 그리고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국유기업하고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알리바바의 그 금융 쪽 자회사죠. 엔투그룹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모두 다 보고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중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관치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테크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미국장이 휴장이면서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긴장도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상원에서 군 병력 투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영국하고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먼저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독일의 경우에는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일단은 철회하겠다, 그런 지시를 내렸고, 영국은 러시아 은행 및 자산가에 대한 제재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 보시면 제가 월요일 날에 LPR이 동결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데 화요일에 순공급이 900억 위안이었는데요. 이게 주중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점 그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만 무려 7,600억 위안의 순공급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헝다 때보다도 한 주로 치면 더 많은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 급으로 돈을 푼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중국에서 적극 대응을 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이 가능했고요. 가끔 가다가 요거를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긴 하지만 또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요. 뭐냐 하면 중국의 단기자금 시장 가끔씩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PBOC 치시고요. 인민은행이죠. 그럼 이제 한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 버전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정책, 머니터리 팔러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통화정책 이제 방안 중에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데 중국은 이제 7일짜리를 해요. 7일짜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일 최근자 25일 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단어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통의 나라들에서는 레포다 그러면은 이게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건데 리버스가 붙으면은 역이잖아요. 역반대. 이 역레포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자금을 시중에 있는 거를 오히려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 단어를 반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레포가 다른 나라의 레포고 유동성 공급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볼륨이 3천억 위안. 3천억 위안을 7일짜리로 해서 2.1%로 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순공급이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일 전에 게 이날에는 만기가 도래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천억 위안에서 7일 전에 풀었던 거를 빼면은 그게 순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25일이에요. 그럼 7일 전이면 18일이 되겠죠? 18일을 저희가 참고하게 되면 이날에는 보시다시피 100억 위안. 그러니까는 금요일 하루에만 2,900억 위안을 풀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OC 치고서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는 거 어디서 확인 가능하신지 말씀드렸고요. 여튼 저튼 중국은 통화정책에서 화끈함이 없다. 가다서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통화정책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국채 입찰이 지난주에 많았어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게 종료가 되어서 별일 없이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집값, 사실 집값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18% 이상의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이게 결국에는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시차를 두고서 인플레이션에서 CPI나 PCE에서 주거비 항목에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높게 나오면 구조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그래서 요거를 눈여겨보는데 근데 지난 한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동안에는 절대적으로는 매우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씩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기억에 거의 한 반년 만인 것 같은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18% 상승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1. 몇 %잖아요. 이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1.3%가 12개월이 돼버리면 15%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상보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정도가 제2자에 반영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파악할 때 보는 게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이 말은 즉시 3월에 50bp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이날에는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금리로 보시면은 이날 10년물 금리는 2bp밖에 안 올랐지만 2년물 금리는 거의 한 9bp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날에 이제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거 보면은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재차 50%가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날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굉장한 곰입니다. 지금 곰들 중에서, 그러니까 곰이라는 건 약세론자입니다. 증시 약세론자 중에서 가장 최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 윌슨이라고 이제 글로벌 매크로 쪽에서 헤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안 좋다. 안 좋은 하방코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날에는 요 자료를 이제 핵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료 1이죠. 그쵸? 2018년하고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2018년이라는 거는 언제이냐라고 하면은 금리도 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자산 축소, QT도 적극적으로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금리를 3번 올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 2, 4분기에 올리는데 3분기는 쉬어가거든요. 근데 3분기는 왜 쉬어갔냐면 그때부터 QT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론 4분기에는 겹치기 시작을 했지만은
노력을 했던 건데 2018년에는 여전히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서 4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QT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양방향으로 해가지고서 긴축이 일어났던 시기이죠. 이때 당시를 사람들이 계속 떠올리는 회자되는 이유는 증시의 20% 하락이 2018년에 그에 따라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금리 인상하고 QT가 동시에 오게 되면 혹은 별 시차 없이 나타나게 되면은 18년에 데자뷰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포심리죠, 이거는. 그 공포심리를 절묘하게 노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놓고 봐서 증시의 흐름을 보았더니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화요일이니까는 수요일 좀 빠졌다, 목요일에 빠졌다 올라오고 금요일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말은 무엇이냐? 이쪽에서의 주장은 10%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요런 차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요 자료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미국의 주가 지수는 이익의 흐름하고 같다는 거죠. 이익 추정에 대한 흐름이랑. 그래가지고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먼저 이제 좀 선행적이라 할까요? 향후 실적 추이를 미리 이제 예상하는 인디케이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그거에 따르면은 향후에 이익의 이제 성장률이 확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반영하면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이건 펀더멘탈의 이유다. 이거 자료가 사실은 더 많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근데 2018년하고 비교해보니 차트도 정말 비슷해 라는 식으로 하나에 더 넣은 거죠. 근데 아마도 요즘에 많이들 돌아다니는 거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아니면 이익의 증가폭이 많이 감소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요 차트 18년하고 데자뷰이지 않니? 요게 이제 그냥 결론처럼 매겨져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전주에 나왔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BOFA 자료, 요거 이제 헤드앤숄더 자료하고 거의 흡사한 맥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야기한 게 헤드앤숄더에서도 요번에 요거 빠지면은, 그러니까 4,200한 중반 정도가 무너지면 S&P 500이 그러면은 3,8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보고서들은 보면 해외는 차티스트를 항상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증권사는 차티스트 고용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없지 않나요? 지금은 사실상. 근데 해외는 여전히 차트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중요하게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펀더멘털 투자자도 있고 모멘텀 투자자도 있고 차트를 보고 한 투자자도 있고, 너무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연히 차티스트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깔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 지점이야 라는 거를 똑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꽤나 독특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여기서 요 자료에서 제시했었던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된다라고 했던 주가 수준이 있어요. 4,222에서 4,260 몇인가 그 사이라고 하는데, 수요일날 장 끝나고, 미국 정규장 끝나고 시간외 선물 거래에서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일단은 차트가 깨졌다. 그러니까 차트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방 3,800 보자라고 해가지고 쫙 밀려고 했었던 게 일단은 차트에 따른 이유도 있다란 거고,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다시금 반등을 해버리니까는 차트를 가지고서 매도를 쳤던 데들은 철저하게 또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대급 숏스퀴즈가 나와갖고서 반등은 또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안 좋죠. 전쟁 우려가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금리도 많이 튀고요. 어쨌든 이날은 증시가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전쟁 우려 때문에 특이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일단은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이번에는 인플레가 더 올 수 있고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초기엔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일로 가게 되면 전쟁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 러시아에서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서 공세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점점점 제재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었죠. 물론 이제 알맹이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게 유가가 너무 튀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를 좀 잡아보심산으로 이야기했고, 또한 하나는 이란하고 핵협상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어. 물론 그 전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란하고 잘 돼가는 것 같아 해놓고서는 막상 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이 잘 되어도 실제로 금수 조치를 푸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정상적으로 해외 수출 가능하게 하는 거는 뒷단에 놓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너네가 잘 지키는 거 보고 뒤에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좀 기대감 꺾였던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또 막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 사실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다음 주에 진짜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속보치 나오고 확정치, 워낙 이제 유럽 소비자 물가가 좀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가 있나 했더니 뭐 차이 없이 나와서요. 별거 없이 넘어갔고요. 뭐 미국 국채 유찰은 다 지금 무리 없이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러면서 연말 보시면은 그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빠졌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인플레 압박을 더 가져올 수 있어라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그러면서 수요일 장 종료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가 선물 시장에서 헤드앤숄더 하향 이탈하는, 그러면서 이제 숏이 확 들어오게 됐던 그런 이유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4일 목요일은 반대입니다. 역대급 쇼커버의 날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통위에서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어요. 사실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니면 며칠 남겨두고서 금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큰 거는 못할 거다라고 모두 생각은 했어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죠. 이제 그 소수 의견으로서 표시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동결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지만은 속마음은 난 사실은 좀 더 매파적으로 하고 싶었어, 뭐 이런 것들을 소수 의견을 늘리면서 표시하진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나왔어요. 약간 좀 가시는 길에 예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연말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언론마다 좀 다르게 썼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이즈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반기에 추가 1회 인상이 더 있을 것 같다가 일단은 정배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다, 동결이다, 그건 역배팅입니다, 지금은. 네. 근데 뭐 어쨌든 상반기에는 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하반기 말씀드린 이유가, 상반기에 지금 대선 있죠,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대선 있고 2달 지나면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있죠, 지방선거 있죠. 여기에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건드리기는 꽤나 어려울 겁니다. 정책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전면적인 러시아 공습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가 완전히 하락세로 검게 파랗게 그렇게 물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서는 메파로 분류되는 인사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중앙은행 총재, 요분은 메파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날 비리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것 같대라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 저희 채널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이 소비자 물가가 너무 생각보다 높으면서 유럽이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게 더더욱이나 인플레 자극해서 다른 나라들의 긴축을 이끌어낼 것 같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유럽발이 있는 금리 상승은 요인이었는데, 근데 유럽은 이제 자기네 일이잖아요. 완전히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는, 야, 이거 전쟁이 나면은 경기가 급격히 침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 쉽게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메파 쪽에서도요.
사실 요것부터가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줬던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의 인사들은 요날에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유럽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 전쟁이나 이런 분쟁 영향은 중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인 즉슨,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야.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어. 라는 식의 태도를 이날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긴축에 있어 갖고는 제 갈 길에 가는 것 같다. 예,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였고, 그다음 미국은 뭐 이 지표는 빛바랜 지표죠. 이런 지표들은 그냥 뭐 고용 계속 잘 나오고 있다. GDP가 요번에 소폭 상향 수정되었다. 이제 속보치 나오고 그 수정치들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수정치가 지금 상향됐다는 거고, 입찰은 무난했다. 자, 이제 이날 역대급의 쇼커버가 나오면서 롤러코스터 증시였는데요. 거의 마이너스 4%까지 육박하던 그런 나스닥이 플러스 3%로 끝이 나서 7% 가까운 장중에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게 2020년도 코로나 3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하긴 했는데 약했어요. 에너지 수출엔 비포함하는 거죠. 미국 요즘 에너지 가격 높은 것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많이 얘기하죠. 뭐 금융 쪽에 핵폭탄이다 이러면서 금융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여기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요거 한마디도 미국이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생겨났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쪽을 보고서 요 기대가 살포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죠. 전쟁에는 사야 돼. 전쟁 때는 사야 돼. 요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헤드앤숄더가 완성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쇼커버를 해야 되더라. 요런 것까지 이제 더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 러시아에 대해 갖고서 G7에서 이야기는 나눴는데 평범한 수준의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날 아시아와 유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숫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엄청난 날이었고요. 근데 요날 특이한 사안은 어쨌든 이념물 금리가 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도 야, 이 정도로까지 만약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미국도 연준 인사들이 지금은 별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결국은 긴축 속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식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로 오면은요, 계속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발표한 데들이 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도 랠리기는 한데 숫자들 중에 좀 깨림칙한 것도 있긴 했어요. 유럽에서 프랑스가 사실 뭐 제가 주요 일정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의 각각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발표는 사실 넣지도 않는데, 근데 프랑스가 이날 뜬금없이 물가가 좀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 0.5 나올 줄 알았는데 0.8이 나왔습니다. 아니,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유가 오르는 거 아직 반영도 덜 됐는데 갑자기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이러면은 연간으로 거의 10% 정도 물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여전히 아마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결과가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그 유로존 CPI 발표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협상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랑 미국을 못 믿겠고 그럼 러시아랑 직접 협상하자라는 거고, 러시아에서도 조건을 제시하고 상호간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한 단계 전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에선 주요 지표 이제 PC인데요. PC 물가지수 일단은 0.6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전월치가 0.1%포인트 상향이 되면서 사실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지만 뭐 이런 거를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증시가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에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저희 채널이 지금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톤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무너지는 듯한 모습,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매 판매 잘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도 그래서 보니까는 예상치 대비 잘 나왔더라. 물론 하향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월치가 그래도 잘 나왔다. 개인 소득 부분도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 전월치도 상향돼서 정말 잘 나왔다.
네,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서 미국 경제는 둔화가 피크 찍고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제로 이하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런 위험은 아직은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GDP 나우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요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요날에 발표됐는데 보니까는 0.6으로 제가 숫자를 안 적어놨네요. 0.6이 나왔습니다. GDP 나오는 계속 보는 이유가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특히나 1분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일단 오미크론의 영향도 좀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향이 만약 생긴다면 1분기에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체들이 지금 4분기 실적을 보니까는 이제 되게 잘 나오는 거는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평균치 혹은 하향하는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1분기 GDP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뭐 그래서 속보치 계속 나오는 GDP 나우를 보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 발표가 좀 충격적이었죠. 0.1이다. 잘못하면은 리세션 가는 거잖아요.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가면 우리가 사전적 단어로서 정의 내릴 때 침체라고 얘기하거든요. 0.1이 나오니까 긴장했죠. 근데 이게 1% 이상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금 0.6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경제가 뭐 아주 최악의 국면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1분기에 둔화가 나타나는 것은 좀 명백한 것 같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날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1% 이상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증시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다 된 거면은 50bp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이념물이 튑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지금 거예요. 지금 금리가 좀 그러니까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랠리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연준 인사들이 지난주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도 2번 나왔고 바킨의 메스터의 그 다음에 데일리도 나왔나? 거기에다가 월러도 얘기했던 것 같고 블라드도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요, 기존 의견들을 거의 다 되풀이하는 수준이었고 일부 인사들은 조금 더 매파성이 강화된 이야기를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인사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일을 별로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국 보시면은 일단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중요한 자국의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일단 차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를 떠나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러시아가 침공을 했었을 때 중국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되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유엔 이제 상임 쪽에 안보리에 회부가 되었을 때에도, 지난번 크림 때에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기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맹방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다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국경 분쟁도 하고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다. 그 정도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의 지금 실적 시즌 마무리되어 가는데 미국 실적 시즌 어떤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S&P 500 기업 중에 95%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정도로 실적 시즌이 이제 종료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 76%로 과거 5년 평균과 동일합니다. 과거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7.8%예요. 과거 5년 평균이 8.6이니까 그보다는 좀 낮게 나오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이후 5개 분기 동안에는 15% 이상 잘 나왔었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는 평년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매출액 쪽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중이 과거 68% 대비 많이 높아요. 78%. 예상치 상회하는 폭도 많이 높습니다. 1.5% 대비 거의 2배 높은 2.9%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되겠죠. 매출액 예상치는 많이 높은데 이익은 비슷하더라 예상치하고 라는 거는 가격 전가를 인플레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의 S&P 500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짱짱한 기업들이 있지라도 이거를 전가를 다 시키는 무리다. 그게 인플레이션의 현실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곳들 중에서 기존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곳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곳들의 비율을 따져보면요. 비슷합니다. 그전들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곳 26곳,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62곳으로 1분기는 지금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 그 마이크 윌슨 팀에서 향후 이익 추정치 변동에 대한 이제 선행 지표 이런 거 만들어서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가 거기에 아마 이 가이던스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는 1분기의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하향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이제 포워드 PR의 경우에는 18.8배로 과거 5년치 평균인 18.6배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팩셋 요 자료는 이제 목요일 종가로 내는 거라 금요일에 조금 더 올라서 약간 올라가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거의 이제는 과거 평균 정도로 이제 S&P 500은 내려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대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완연히 회귀를 했고 다만 가이던스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는 사실 실적 시즌 시작된 이후에 이제 한 요 정도 70% 이상 정도가 뭐죠 이거 제 잘못 적었네요.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번 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부터 우크라이나 텐션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70% 이상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우크라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나 이런 데는 아직 반영은 거의 잘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이제 변동 어떻게 되었느냐, 요거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보시면은 2년물 금리가 초기에는 전쟁 우려로 오히려 오르고 있었어요. 인플레 우려로. 근데 그 다음에는 본격 침공이 있고 나서는 내려갔죠. 근데 증시가 반등하니까 재차 똑같이 증시하고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가 반영이 국채 시장하고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잠시 또 2%를 찍기는 했으나 지금 2%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 좀 더 긴 거를 제가 여기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길게 보면은 이제는 2% 1.9 한 요 정도 1.8에서 9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지지선이 됩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그래가지고서 상방을 계속해서 노려볼 가능성이 미국 장기금리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특별히 다음 변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엔데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중국이 과연 제로 코로나 철폐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올림픽 끝났는데 아직 유의미한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패럴림픽 끝나는 3월 중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때 이후 중국 정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모든 이슈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낙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일단은 만들어낸 그런 급등락으로 최근은 보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10% 이상의 하락을 만들어낸 거는 인플레가 너무 높다.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이슈가 잦아들게 되면 다시금 인플레하고 연준 그리고 경기 상황, 기업 실적 이게 강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이제 전쟁에 살아, 저도 그런 얘기 드려요. 근데 전쟁에 살아라는 게 굉장히 낮은 하락에서 사면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전쟁 때문에 빠지게 될 때는 좀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2, 3% 빠지면 내 현금 있는 거 30% 써야지, 이게 아니라 증시가 10% 빠지면은 30% 써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폭을 좀 넓혀 갖고서 언제 현금을 써야 될지를 좀 기준선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결정짓는 연준이 뭐 데이터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경기에 대한 ISM 나오고 그다음 고용 나오고 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는 뭐 상당 부분 지나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텐션이 안 올라간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건 또 지겹겠지만은 연준이고 예, 그래서 조금은 여전히 좀 가드를 내릴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화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휴장을 하죠. 근데 요날 이제 1일입니다. 3월 1일.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글로벌에서 항상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 중국의 제조, 비제조 차이신 PMI 나오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경기를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요거는 제가 안 지웠네요. 그 전주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단기물 위주로 국채 입찰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물가 나오는 거, 파월 의장이 수요일 목요일 날 양일간의 통화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P 월간 고용보고서 나오는 거, ISM 서비스까지 하고, 플러스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